영국 런던의 북쪽 끝자락,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하이게이트 묘지에는 거대한 청동 두상 하나가 세상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사자 갈기처럼 덥수룩한 턱수염,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듯한 강렬한 눈빛, 바로 칼 마르크스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붉은 박사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을 뒤집으려 했던 무시무시한 혁명가로 기억하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 교과서 속의 딱딱한 이론가가 아닙니다. 평생 돈 한 푼 벌지 못해 전당포를 제 집처럼 드나들었던 무능한 가장, 사랑하는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피눈물을 흘렸던 아버지, 그리고 귀족 가문의 아내를 데려와 평생 고생만 시켰던 미안함에 밤마다 가슴을 쳤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혁명가라는 거창한 이름표를 떼어내고 나면 그곳엔 그저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알았던 나약한 인간이 서 있습니다. 그의 웅장한 사상 뒤에 숨겨진 가장 비참하고도 인간적인 삶의 기록을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마르크스의 삶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곁을 평생 지켰던 한 여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예니 폰 베스트팔렌입니다. 예니는 독일 트리어 지방에서 소문난 미녀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미녀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에 들어가는 폰이라는 글자가 말해주듯 그녀는 명망 높은 귀족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부의 고위 관료였고 오빠는 훗날 장관까지 지낸 집안이었지요. 무도회가 열리면 모든 남성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젊고 돈 많고 앞길 창창한 귀족 청년들이 그녀에게 청혼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예니의 눈길이 머문 곳은 엉뚱한 곳이었습니다. 4살이나 어린데다가 성격은 불같이 급하고 고집불통인 청년, 바로 칼 마르크스였습니다. 당시 마르크스는 유대인 변호사 집안의 아들이었지만 귀족인 예니의 집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신분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집안의 반대는 불보듯 뻔했지요.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의 불장난이라며 모두가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예니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마르크스가 가진 천재적인 지성과 뜨거운 열정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지요. 그녀는 비단결 같은 드레스와 보석을 버리고 마르크스라는 가시밭길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훗날 자신을 얼마나 처참한 가난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지 꽃다운 예니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결혼 후 마르크스의 삶은 도망자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펜을 무기로 권력자들을 비판했습니다. 독일 프로이센 정부는 그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결국 그는 조국에서 추방당했습니다. 프랑스 파리로 갔지만 거기서도 쫓겨났고 벨기에 브뤼셀에서도 추방당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짐을 푼 곳은 바다 건너 영국 런던이었습니다. 1849년 런던에 도착했을 때 마르크스 가족의 손에는 땡전 한 푼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리를 잡은 곳은 런던의 소호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의 소호는 화려한 번화가지만 당시 소호는 런던에서 가장 더럽고 위험한 빈민굴이었습니다. 콜레라가 창궐하고 오물이 거리에 넘쳐나는 곳이었지요. 마르크스 가족은 딘 스트리트 28번지의 낡은 연립주택에 세를 얻었습니다. 방 2개짜리 좁은 집에서 7 식구가 뒤엉켜 살았습니다. 집 안에는 늘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석탄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당시 마르크스를 감시하던 프로이센 경찰의 보고서에는 그들의 생활상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지요. 마르크스의 집은 엉망진창이다. 제대로 된 가구 하나 없고 모든 것이 부서져 있다. 방 한가운데는 커다란 식탁이 있는데 그 위에는 원고 뭉치와 아이들의 장난감, 그리고 아내가 바느질하던 빨래와 빵 부스러기가 뒤섞여 있다. 의자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앉으려면 조심해야 한다. 방 안에 들어서면 담배 연기가 자욱해 눈을 뜰 수가 없다. 이것이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던 마르크스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가난은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난은 매일매일 목을 조여오는 현실이었습니다. 마르크스에게는 수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신문사에 기고하는 글값이 전부였지요. 그마저도 끊길 때가 많았습니다. 빵집 주인, 정육점 주인, 우유 배달부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외상값을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럴 때면 마르크스는 없는 척 방구석에 숨죽이고 있거나 아내 예니가 나가서 굽신거리며 사정을 해야 했습니다.
한 귀족의 딸이 빵 한 조각을 위해 머리를 조아려야 했던 겁니다. 어느 겨울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땔감이 떨어져 방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먹을 것이라곤 며칠 지난 딱딱한 빵뿐이었지요. 마르크스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아내 예니가 친정에서 가져온 유일한 보물, 귀족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은 식기 세트였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팔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굶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마르크스는 전당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전당포 주인이 그를 수상하게 쳐다봤습니다. 행색은 거짓골인데 물건은 최고급 귀족의 것이었으니까요. 이봐요, 이거 훔친 거 아니요? 결국 마르크스는 도둑으로 몰려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뒤늦게 예니가 달려와 신분을 증명하고 나서야 풀려날 수 있었지요. 유치장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르크스는 아내의 얼굴을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마르크스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굴욕만을 안겨주는구나. 이 지긋지긋한 가난은 언제쯤 끝이 날까? 하지만 가난보다 더 큰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들의 죽음이었습니다. 당시 런던 빈민가의 위생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영양실조에 시달리던 마르크스의 아이들은 병마를 이겨낼 힘이 없었습니다. 둘째 딸 프란치스카가 태어난 지 1년 만에 심한 기관지염에 걸렸습니다. 아기는 숨을 헐떡이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에게는 의사를 부를 돈도 약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그저 밤새 아이를 안고 등을 쓸어주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결국 프란치스카는 차가운 방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더 비참한 일은 그 후에 벌어졌습니다. 아이를 묻어줘야 하는데 관을 살 돈이 없었던 겁니다. 시신을 집에 둔 채 마르크스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 예니가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녀는 이웃에 사는 프랑스 망명객을 찾아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내 아기가 죽었는데 관이 없어요. 이웃이 빌려준 돈 2파운드로 겨우 작은 관을 짤 수 있었습니다. 관이 집 밖으로 나가는 날, 마르크스는 바닥에 머리를 찍으며 오열했습니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아비 자격도 없다. 세상의 모순을 해결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정작 내 딸의 작은 관 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력함에 그는 몸서리쳤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르크스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에드가의 죽음은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가족들은 에드가를 무슈라는 애칭으로 불렀습니다. 8살이었던 무슈는 마르크스를 쏙 빼닮은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마르크스는 틈만 나면 무슈를 목마 태우고 좁은 방을 뛰어다녔습니다. 힘든 망명 생활의 유일한 웃음꽃이었지요. 그런데 그 무슈마저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마르크스는 이번만은 아이를 살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빚을 내어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습니다. 밤새 아이 곁을 지키며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가혹한 운명은 무슈마저 데려갔습니다. 아들의 임종을 지켜본 마르크스는 친구 엥겔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아침 내 불쌍한 에드가가 내 팔에 안겨 숨을 거두었네. 나는 이미 여러 번 불행을 겪었지만 이번에야말로 진정한 절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네. 집안이 텅 빈 것 같아. 내 마음도 죽어버렸네. 장례식 날 마르크스는 무덤 속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친구들이 그를 억지로 붙잡아 끌어내야 했지요. 자식 셋을 가난 때문에 먼저 보낸 아버지. 그의 가슴 속에는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이 피멍처럼 맺혔습니다. 그가 자본주의 사회를 그토록 증오했던 이유는 어쩌면 책상 위의 이론 때문이 아니라 돈이 없어 자식을 죽여야 했던 뼈저린 체험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도 마르크스가 목숨을 끊지 않고 버틴 것은 단 한 사람 덕분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영혼의 동반자 프리드리 엥겔스입니다. 엥겔스는 마르크스와는 정반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공장주의 아들이었고 사교적이며 승마와 여우 사냥을 즐기는 멋쟁이 신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르크스의 천재성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봤습니다. 엥겔스는 마르크스가 연구와 치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평생을 뒷바라지했습니다. 단순히 밥값을 대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르크스 가족의 생계를 통째로 책임졌습니다.
마르크스는 엥겔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항상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야 했습니다. 프레드릭, 미안한 애만 집주인이 쫓아내겠다고 하네. 아이들 신발이 다 떨어졌어. 5파운드만 보내줄 수 있겠나? 자존심 강한 마르크스가 친구에게 매번 손을 벌리는 것이 얼마나 죽기보다 싫었을까요? 하지만 엥겔스는 단 한 번도 짜증을 내거나 생색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을 늦게 보내 미안하다고 사과했지요. 엥겔스는 낮에는 아버지의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벌고 밤에는 마르크스의 글을 정리하고 번역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심지어 마르크스가 엉뚱한 사고를 쳐서 하녀와의 사이에서 사생아를 낳았을 때도 엥겔스는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거짓말을 해주며 친구의 가정을 지켜주었습니다. 역사상 이토록 헌신적인 우정이 또 있을까요? 엥겔스가 없었다면 마르크스도 없었고 그 유명한 자본론이라는 책도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자본론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이 책은 그야말로 마르크스의 피와 고름으로 쓴 책입니다. 당시 마르크스는 건강이 극도로 나빴습니다. 불규칙한 식사, 과도한 흡연,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온몸에 등창이라 불리는 끔찍한 종기가 났습니다. 등과 엉덩이에 종기가 너무 심해서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서 글을 썼습니다. 살이 짓무르고 고름이 터지는 고통 속에서도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종기를 스스로 면도칼로 째어가며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는 엥겔스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르주아 놈들은 내 몸에 난 종기를 평생 기억하게 될 거야.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병마조차도 자본주의에 대한 분노로 승화시킨 것이지요. 1867년 드디어 자본론 1권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는 서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이 책을 위해 건강, 행복, 그리고 가족을 희생했다. 그것은 비유가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자본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정작 자신의 자본인 가족과 건강을 모두 탕진해버린 셈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돈의 흐름을 가장 예리하게 분석했던 그 남자는 평생 돈에 쪼들리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세월은 흘러 마르크스도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아내 예니도 병들었습니다. 그녀는 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 살만해지니 덜컥 병이 온 것입니다. 마르크스 역시 늑막염으로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방에 누운 아내를 보러 갈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두 노부부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안부를 물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마르크스가 가까스로 기운을 차려 아내의 방으로 건너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예니는 1881년 12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의사는 마르크스의 건강이 위독하니 장례식에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땅에 묻는 순간조차 함께하지 못한 남편. 엥겔스는 그날 마르크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니가 죽었을 때 마르크스도 함께 죽은 것이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마르크스는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총기가 사라졌고 삶의 의지도 꺼져버렸습니다. 그에게 남은 즐거움이라곤 손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재롱을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했던 혁명가는 이제 힘없는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1년 뒤 첫째 딸 제니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을 넷이나 먼저 보낸 아버지의 심장이 더 이상 버틸 수 있었을까요? 1883년 3월 14일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엥겔스가 마르크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가정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벽난로 앞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깨어나질 않으세요. 엥겔스가 급히 방으로 들어갔을 때 마르크스는 안락 의자에 깊이 파묻혀 있었습니다. 마치 잠이 든 것처럼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평생토록 치열하게 싸워왔던 거인은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세상과 작별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미완성으로 남은 자본론 원고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런던 하이게이트 묘지. 비가 내리는 그곳에 모인 사람은 고작 11명이었습니다. 가족 몇 명과 엥겔스 그리고 몇몇 동료들 뿐이었지요.
한 시대를 뒤흔든 사상가의 마지막 치고는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엥겔스는 친구의 관 앞에서 조사를 읽었습니다. 인류는 머리 하나를 잃었다. 우리 시대 최고의 두뇌를 잃은 것이다. 하지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슬퍼한 것은 위대한 두뇌의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그리고 너무나 고단했던 한 인간의 안식이었습니다. 지금 마르크스는 하이게이트 묘지에 잠들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석진 곳에 평범한 묘비만 있었습니다. 지금의 거대한 동상은 1950년대에 영국 공산당이 세운 것입니다. 죽어서야 거대한 동상이 되어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마르크스. 하지만 그가 진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동상이 세워지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모든 사람이 굶지 않고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병원에 가고 하루 8시간만 일하고도 저녁에는 가족과 웃으며 밥을 먹는 세상. 그런 소박한 세상을 꿈꾸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가 그토록 어려운 책을 쓰고 혁명을 외쳤던 이유는 자신처럼 돈이 없어 자식을 잃는 부모가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였을 겁니다. 그의 이론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역사가 판단할 몫입니다. 하지만 인간에 대한 그의 뜨거운 연민과 사랑만큼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차가운 혁명가라는 가면 뒤에 숨어있던 여린 감성의 시인이자 자식의 죽음에 가슴을 쥐어뜯던 아버지, 그리고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던 남자 칼 마르크스. 오늘 밤에는 그의 책을 덮고 그의 고단했던 삶을 한 번쯤 떠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는 그곳에서 사랑하는 예니 그리고 먼저 보낸 아이들과 함께 가난도 없고 이별도 없는 곳에서 편안히 쉬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문학 스토리텔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